매일 밤 찾아오는 처녀의 영혼. 옛날 어느 마을에 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로운 장사였지요. 정씨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이 죽자 상심한 그는 먼 곳으로 유람을 다녔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 있는 선비로서 동생을 아주 사랑하였지요. 형은 아내를 얻어줄 터이니 유람을 그만두라고 동생을 타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형의 공고를 듣지 않고 배를 빌려 어느 마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마침 친구가 외출하고 없었으므로 객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객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다음날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반달 남짓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씨가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젊고 예쁜 처녀 하나가 그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처녀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우연히 그런 꿈을 꾼 것이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그런데 다음날 밤에 또 그런 꿈을 꾸었고 사흘 밤이나 계속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몹시 수상쩍게 생각되어 어느 날 불을 켜놓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 본 아가씨가 또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보니 그 여인이 품속에 안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이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 매력에 끌려 내력을 묻지도 않았지요. 어찌 저의 내력을 묻지 않으십니까? 정씨는 그제서야 소녀의 내력을 물었지요. 저는 5월이라 하옵니다. 돌아가신 부친은 이름 있는 선비였지요. 부친은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지만 저의 명이 길지 않다고 하면서 시집을 보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6이 되었을 때 저는 부친의 말씀대로 요절하고 말았지요. 이 집 동쪽에 매장되었는데 무덤은 봉분도 짓지 않고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묘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 옆에 여식 5월을 봉분 없이 매장하였는데 30년 후에 정씨에게 시집을 갈 것이다 라는 글을 새긴 비를 세워놓았을 뿐입니다. 올해가 바로 30년 되는 해이지요. 마침 당신이 오셨기에 기쁨을 이길 수 없어 즉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을 드리려니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꿈을 빌어 만나 뵈었던 것입니다. 정씨도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운을 조금 얻어 되살아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날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보겠습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고 일어나 가버렸지요. 다음날 밤에도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오랜 부부처럼 즐거워하였지요. 여인은 산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이 정원을 거닐다가 정씨가 여인에게 물었지요. 저승에도 마을이 있는가? 이승과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낮과 밤은 이승과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곳에 가볼 수 있는가? 예, 가볼 수 있습니다. 정씨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 여인이 승낙하였지요. 달빛을 밟으며 떠났는데 여인이 바람에 날려가듯 걸음이 빨랐으므로 정씨는 부지런히 여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 안 되어 한 곳에 다다랐지요.
여인은 이제 다 왔다고 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정 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소녀는 정 씨의 눈에 손을 올렸다 떼었지요. 그러자 밤인데도 대낮처럼 모든 것이 똑똑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때 벼랑과 난개 속에 성벽이 보이고 장거리로 가는 것처럼 행인들이 길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얼마 뒤 두 포졸이 죄인 세 사람을 결박해 가지고 지나갔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니 그 모습이 형님 같아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과연 형이었지요. 정 씨는 형에게 이곳에 오게 된 연유를 물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다짜고짜 이곳으로 끌려왔단다. 정 씨가 노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형님은 예의 바른 군자인데 어째서 결박해 오는 것이오? 그런 다음 두 포졸에게 형님을 결박한 포승을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눈을 부라리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격분하여 덤벼들려 하였지요. 그러자 형이 말렸습니다. 이분들도 상관의 명을 받고 하는 일이야. 그저 나에게 돈이 없는데 뇌물을 주지 않는다고 성화로구나. 네가 돌아가서 어떻게든 마련해다오. 정 씨는 형의 팔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포졸이 형의 목에 건 포승을 힘껏 잡아당기자 형이 푹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본 정 씨는 격분을 못 이겨 차고 있던 칼을 뽑아 한 포졸의 목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포졸도 놀라 소리를 질렀지요. 정 씨는 그놈의 목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여인은 크게 놀랐지요. 젖은 관청의 아전을 살해하였으니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빨리 도망치지 못하면 봉변을 당합니다. 어서 빨리 배를 얻어 북쪽으로 도망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조기를 거두지 말고 문을 닫아 걸고 사람들을 들이지 마십시오. 이래가 지나면 무사하게 될 것입니다. 정 씨는 급히 형의 손을 잡아 끌고 강을 건너 고향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이르러 조객들이 찾아드는 것을 보고서야 형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고 돌아보니 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죽었던 형이 살아나서 배가 고프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구나. 어서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그가 죽은 지 이틀째 되었지요. 식구들은 그가 되살아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 씨는 형님이 살아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말하였지요. 이래 만에 대문을 여니 동네 사람들이 비로소 형이 소생했다는 것을 알아채었지요. 친척들과 식구들이 모여들어 여러 가지로 묻는 것을 이리저리 꾸며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정은 우월이가 그리워 못 견뎌 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여 전에 들었던 객점에 자리를 잡은 다음 촛불을 켜놓고 우월이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한 부인이 와서 말하였지요. 5월 아가씨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요전에 저승 관아의 포졸이 살해되고 범인이 도망쳤는데 범인을 감싸주었다는 죄명으로 아가씨는 지금 투옥되어 악형을 받고 있습니다. 난군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씨는 깜짝 놀라 부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러 서쪽 성문으로 들어가자 부인은 한 대문을 가리켰지요. 아가씨는 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어느 집에나 죄수들이 가득가득하였지요. 하지만 5월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한 조그만 방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들여다보니 5월이가 앉아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저승 관리가 5월이 앞에 있었지요. 그런데 저승 관리 하나가 5월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 주제에 정조를 지킬 셈이냐? 정씨는 노하여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 두 저승 관리의 목을 벤 다음 5월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지요. 순식간에 해치웠으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객점에 도착하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지요. 불길한 꿈을 꾸었다 싶어 의심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월이 눈물을 머금고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씨가 깜짝 놀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그럼 대체 어찌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이달이 지나야 되살아나게 되었는데 지금 처지에서 어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즉시 저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가 하루에 몇 번씩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되살아나 몸이 약하여 물을 깃고 쌀 찢는 것 같은 일은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부친께서 부적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30년 후 우리 둘의 몸에 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이는 붓을 가져오라고 하여 급히 2장의 부적을 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은 당신 몸에 간직하고 나머지 한 장은 제 등에 붙여주십시오. 정씨는 5월이와 함께 나와 5월이가 사라진 장소에 표시를 하고 그 자리를 파보았습니다. 조금 파보니 관이 나왔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이 있었지요. 5월이의 말들이었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여인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았지요. 5월이의 말대로 부적을 등에 붙여놓고 이불로 꽁꽁 싸서 정박하고 있던 배를 불러 급병으로 앓는 여동생을 급히 집으로 데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남풍이 불어 새벽녘에는 고향 마을에 당도할 수가 있었지요. 5월이를 안아다 방에 눕힌 다음 형과 형의 부인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식구들은 그가 미쳤나 싶어 잠자코 듣고 있었지요. 정씨는 이불을 풀고 5월의 이름을 자꾸 불렀으며 밤이면 시체를 안고 잤습니다. 그러자 시체에서 점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만에 되살아났으며 일의 만에는 걸을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10걸음 이상은 남의 부축을 받아야 걸었으며 그러지 않으면 넘어질 것처럼 비실비실했습니다. 5월엔 자주 정씨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당신은 죄업이 너무나 많으니 적선을 하고 경을 읽어 참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정씨는 원래 불교를 믿지 않았으나 그때부터 귀의하여 무탈하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스님과 과부의 내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예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절에서 한 스님이 시주를 얻으러 동네에 내려왔다가 과부의 집에 들르게 되었지요. 대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스님은 이 과부를 보자 그만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주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절에 올라와서는 이내 병이 들고 말았지요.
이 스님은 힘도 장사고 도술도 뛰어나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과부에게 마음을 빼앗겨 병을 앓게 된 것이었지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끙끙 앓던 스님은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른 다음 동네에 내려와서는 멀찌감치 서서 우물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물을 길러오면 마음을 고백하려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과부가 나타나자 스님은 자연스레 접근하여 물 한 모금을 청했습니다. 그 과부가 이 스님을 알아보고 가볍게 인사를 하였지요. 스님이 물 한 모금 꿀꺽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으로서 할 말은 아니오나? 그러자 과부가 얼굴을 붉히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절하는 과부이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맺어질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하오나 저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오. 과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지요. 그녀가 이윽고 눈을 뜨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이리 하시오. 제가 알기로 대사께서는 도승이라 못하는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은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모두들 속상해하니 보를 하나 쌓아주십시오. 그렇다면 대사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가 볼을 쌓는 것을 지켜보기나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도 약간의 재주가 있습니다. 저는 저 산밭에서 삼을 베어다가 자아서 배를 짜 장사못을 지어놓고 진지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빨리 끝내는지를 내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사께서 먼저 볼을 쌓는다면 저를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흔치 않은 내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대사가 하는 일은 혼자 볼을 쌓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엉뚱하게도 자기의 몸을 걸고 동네에 유익한 사업인 오래전부터 쌓고 싶었던 수건의 공사를 그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었지요. 온 동네에서는 이 내기를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내기는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지요. 과부는 어느덧 배틀에서 내려와서 삼배를 말아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만 벌이 순식간에 지어졌지요. 이어서 그녀는 불을 떼어 밥을 짓고 상을 주섬주섬 보았습니다. 스님이 볼을 다 쌓았는지 아직 못 쌓았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 무렵 스님도 쌓기를 모두 끝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는 멋지고 아주 튼튼해 보였지요. 스님은 너무나 기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쪽이 좀 부실해 보였지요. 돌 하나만 가져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였으나 이왕이면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적당한 돌 하나를 둘러매고 다가서고 있었지요. 이제 보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사님, 진지상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가 밥상을 들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졌단 말인가? 그런데 그 순간 그가 메고 있던 커다란 돌이 갑자기 무거워지며 그의 몸이 짜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 도술이 풀렸기 때문이었지요. 스님은 그만 메고 있던 돌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들고 있던 밥상을 놓고 그에게 달려갔지요. 스님은 과부를 올려다보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내가 경솔하였구나. 나 같은 아녀자의 절개가 중하다면 대사님의 목숨 또한 중하거늘 나 혼자서만 어이 살겠는가? 과부는 스님이 메고 오던 그 바위를 불끈 들어올렸지요. 그 과부도 천하장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힘을 뺀 그녀 또한 그 돌에 눌려 죽고 말았습니다. 종에게 속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석기로 소문난 선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자기 집 종을 너무나 믿어서 어떤 일이든 그와 상의를 하였지요. 어느 날 선비가 사당에 절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사당 앞에 쇠털이 섞인 개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똥에 쇠털이 섞이다니 이 똥을 눈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습니다. 정말 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사당에 절을 하고 나오자마자 선비는 종을 불러 그 똥에 대해 다시 물었지요.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짐승의 가죽털을 만지는 무주장이의 똥이 분명합니다. 소인이 당장 그놈을 잡아올 것이니 주인님께서는 사정을 봐주지 말고 엄히 벌하십시오. 그리하여 다시는 남의 사당 앞에 똥을 누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비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겨 그를 잡아오겠습니다. 종이 무두장의 집으로 가서 그를 협박하게 되었지요. 네가 우리 사당 앞에 똥을 누웠지. 무두장이는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리 변명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종에게 잘 봐달라며 뇌물을 주었지요. 종이 무두장이를 끌고 오니 선비가 죄를 따졌습니다. 네 이놈, 어디 똥을 눌 데가 없어. 감히 양반의 사당 앞에다 똥을 누웠단 말이냐? 어르신, 왜 제가 그 똥을 누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똥에 털이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니놈 똥이 아니면 누구 똥에 털이 섞이겠느냐? 제가 털을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종이 무두장이를 거들었지요. 듣고 보니 저놈 이야기가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선비도 듣고 보니 그럴듯하여 무두장이를 돌려보냈지요. 그러자 종이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붓 만드는 붓장이 놈의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도 종은 붓장이를 협박하여 뇌물을 받은 뒤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선비가 붓장이의 죄를 따졌지요. 네 이놈, 어디 똥 눌 데가 없어 감히 양반의 사당 앞에 똥을 누웠단 말이냐? 어르신, 왜 제가 그 똥을 누웠다고 하십니까? 똥에 털이 섞여 있지 않겠느냐? 제가 붓을 만들 때 털을 잠시 입에 넣어 침을 묻히기는 하지만 털을 삼켜 똥을 눌 리가 있겠습니까? 선비는 이번에도 판단하기가 어려워 종을 돌아보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종은 이미 붓장이로부터 뇌물을 받았기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붓장이를 돌려보내고 선비는 종에게 또 물었습니다. 대체 그 똥을 누가 누웠단 말인가? 제가 처음부터 의심 가는 쪽이 있었지만 황송하여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 얼른 말해보거라. 저번 제사상에 암소 다리 고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암소 다리의 털을 깨끗하게 다 뽑지 않은 까닭인 것 같습니다. 정갈하지 못해 그리 된 모양이구나.
그럼 그 똥을 누가 누웠단 말이냐? 조상님의 홀령께 없어 제사 음식을 드시고 똥을 누신 것이 분명하옵지요. 그렇구나. 그리 된 것이로구나. 의문을 푼 선비는 그 똥을 조상 모시듯 조심스레 집어다가 깨끗한 곳에 정성껏 묻었다고 합니다. 하얀 피를 흘린 사내. 신라 버풍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몹시 심했습니다. 버풍왕의 뜻을 받든 이는 이차돈 한 사람뿐이었지요. 이차돈이 앞에 나서 불교를 일으키려 하자 신하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대왕폐하, 옛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고유한 믿음이 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불교를 받아들이려 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머리를 깎은 스님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괴상망측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습니다. 버풍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폐하, 일찍이 눌지 왕께서 임금의 자리에 계실 때 인도의 승려 무코자가 들어와 신라에 불교를 전했습니다. 그 뒤 불교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게 되었지요. 백성들의 믿음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버풍왕은 이차돈의 말이 옳다 여겼지만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차돈은 요상한 불교를 믿는 회개한 자입니다. 대왕 폐하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니 당장 벌을 내리십시오. 신하들은 화를 내며 이차돈을 궁지로 내몰았지요. 그러나 이차돈은 침착하고 당당했습니다. 폐하, 불법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소신의 목을 베어 어리석은 신하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알리십시오. 버풍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불교를 일으키려는 것은 작은 살생도 그 많은 불교의 진리를 온 나라 백성들이 깨우치기를 바랄 뿐이요. 그런데 죄 없는 그대를 죽이라니 그리할 수는 없소. 불도를 널리 펼 수만 있다면 신은 죽어도 편안히 눈을 감을 것입니다. 버풍왕은 차마 이차돈을 죽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폐하, 이차돈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하여 사악한 불교를 믿는 자들의 봉복이로 삼으십시오. 신하들은 이차돈의 목을 치라 말했습니다. 버풍왕은 이런 신하들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목숨을 바쳐 불교의 참모습을 알리려는 이차돈의 결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버풍왕은 끝내 이차돈의 목을 베라 명하고 말았지요. 이차돈을 살리고 싶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 이차돈은 형장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죽기 전에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다오. 불교가 정말 백성들에게 큰 깨우침을 줄 수 있고 부처님께서 나의 죽음을 알아주신다면 내가 죽고 반드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고 칼을 든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소리가 멈추자 칼이 허공을 갈랐지요. 순식간에 이차돈의 목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려나간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뜻밖의 일에 놀란 신하들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지요. 어찌 사람의 피가 저리도 희단 말인가? 버풍왕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들도 똑똑히 보았는가? 이차돈이 목숨을 바쳐 부처님의 조화를 우리에게 보였다. 이래도 그대들은 계속 불교를
반대할 것인가? 버풍왕의 말에 아무도 나서는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버풍왕은 안타깝게 죽은 이차돈의 시신을 정성스레 묻어주라 일렀지요. 그 일이 있은 뒤 버풍왕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신라 백성들은 불법을 새로운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혼이 나지 못한 도령.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님에게는 나이가 어리고 주변 머리가 없는 아들 하나가 있었지요. 그 아들이 정읍에서 서울로 돌아가던 길에 한 총가에 묵게 되었는데 그 집은 바로 교생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벽 하나를 사이로 객실과 안방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김생이 몰래 손가락 끝에 침을 발라서 창문을 뚫고 엿보니 젊은 낭자가 빈 방에서 홀로 옷을 꿰매고 있었지요. 자태가 용모가 모두 뛰어나서 마치 선녀 같았는데 바로 주인집 교생의 딸이었습니다. 김생은 그 교생의 딸에게 한눈에 반하였지요. 모습을 지켜보던 김생은 결국 창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으나 그녀는 죽기를 각오하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녀는 김생에게 말하였지요. 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조금이나마 예절은 압니다. 이처럼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저는 죽을지언정 끝내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령께서 이미 저와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살이 닿았으니 저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교생의 딸이므로 사대부의 소실이 되는 것도 마땅합니다. 우리 부모께서 허락하신 뒤에 예절을 갖추어 저를 맞이하신다면 저는 마땅히 평생을 섬길 것입니다. 김생은 자신 있게 말하였지요. 내 반드시 내일 낭자의 아버지께 청할 것이요. 김생은 이렇게 약속하고 결국 밖으로 나와 잠을 청했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김생이 막상 아침에 그녀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청하려고 했지만 얼굴이 붉어져 끝내 입을 떼지도 못하고 길을 떠나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하여 미칠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서울에서 정읍으로 향할 때 교생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김생이 밤에 또다시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았으나 그녀는 전처럼 완강하게 거절하였지요. 도련님, 왜 우리 아버지께 청하지 않으시고 또 예에 어긋난 행동을 하시려 합니까? 지난번 말하려다 너무 갑작스럽고 부끄러워 입조차 떼지 못하였소. 내일은 꼭 청하려고 하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아버지를 보았으나 또다시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한 채 정읍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김생은 며칠 만에 다른 일을 핑계로 자기 아버지에게 청하여 또 서울로 갔습니다. 역시 교생의 집에 이르러 밤에 몰래 그녀의 방에 들어갔지요. 그녀가 김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만남이 있는 줄 모르고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였으니 도련님께서 만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저는 죽음으로 제 뜻을 밝힐 것입니다. 김생은 깜짝 놀라며 또다시 대답하였지요. 그렇담 내일 내가 꼭 말하리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낭자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겠소?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지요. 도련님은 감히 소시를 삼겠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제 방에는 어찌 들어오셨습니까? 도련님은 남자인데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는데 여자인 제가 어찌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생은 틀림없이 말하겠노라며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아버지를 보니 또다시 부끄러워 끝내 말을 못한 채 길을 떠나고 말았지요. 김생은 서울에 이른 지 며칠 만에 또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교생의 집에 이르러 밤에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을 놓치고 말하지 않으면 정말 끝장입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김생은 그 다음 날에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지요. 김생은 정읍에 이른 지 며칠 만에 다시 서울로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다 못해 그 아버지가 화가 나 꾸짖었지요. 이놈이 관아에도 있지 못하고 서울 집에도 있지 못하고 먼 길을 오가며 길에만 늘 있으려고 하니 혹 실성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는 그가 나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였지요. 그러자 10여일 만에 김생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문을 들락날락 거리며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막을 수 없음을 알고 결국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였지요. 김생은 다시 교생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생이 상복을 입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김생은 깜짝 놀라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내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어 정혼한 지 꽤 되었는데 갑자기 죽었으니 이 슬픔을 어찌 말하겠소? 김생은 그 말을 듣자 교생을 붙들고 자신도 모르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교생이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지요. 내 딸의 죽음에 당신이 어찌 그렇게 우시오? 김생은 한참 동안 크게 울고 나서 눈물을 거두고 그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교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말하였지요. 내 딸을 죽인 놈이 바로 너였구나. 네가 만일 한마디 말만 하였더라도 내 딸은 죽지 않았을 것이야. 이미 죽은 뒤에 말하면 무엇하랴? 네가 바로 나의 원수이니 나의 울분을 씻어야만 하겠다. 교생이 팔을 들고 김생을 치려하자 낭패를 당한 김생은 급히 말에 올라 달아나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립신문을 만든 서재필. 옛날 서재필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큰 소리로 신문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그 뒤에는 한 청년이 신문을 한 알음 안고 따라가고 있었지요. 1896년 4월 7일에 독립신문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신문을 찍어낼 인쇄시설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지요.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신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독립신문? 이게 뭐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글로 되어 있어 술술 잘 읽힙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신문을 사든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어디 뭐라고 쓰여 있나 한번 읽어나 보시오. 지금 이때는 같은 백성끼리 서로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사랑하여야 조선이 외국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일 것이니. 그거 참 맞는 말일세. 한 사람이 신문을 읽자
이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 읽기 좋군. 어디 나도 한 장 줘보게. 독립신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신문을 만든 사람은 바로 서재필이란 사람이었지요. 서재필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우 영리했던 탓에 어린 나이에 중국의 고전인 사서와 삼경을 금방 떼었지요. 얼마 뒤 서재필은 15살의 나이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 뒤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서재필은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옛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는 서재필도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결국 서재필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재필은 언젠가 다시 돌아갈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닦아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서양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9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조국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랜만에 돌아온 조국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신문을 만들자. 백성들을 깨우치는 게 가장 급한 일이지. 당시 서재필은 백성들에게 나라가 처한 일을 제대로 알리고 가르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재필은 발빠르게 움직였지요. 신문을 만들려면 돈도 필요하였고 인쇄기도 들여와야 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모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위의 도움으로 일은 착착 진행되게 되었지요. 정부로부터 돈을 지원받았고 일본에서 인쇄기도 들여왔습니다. 독립신문은 백성들에게 정치 문제나 관료들의 잘못된 행실을 낱낱이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독립신문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자 서재필은 조금 더 힘 있는 운동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독립신문이 나온 지 몇 달 뒤 서재필은 사람들을 모아 독립협회를 만들었지요. 독립협회는 우리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영운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웁시다. 영운문이라면 서대문 밖에 있는 문 말입니까? 그렇소. 영운문은 우리 민족에게 부끄러운 과거요. 영운문은 태종 7년에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중국의 사신이 오면 은혜를 맞이한다라는 뜻에서 세운 문이지요. 서재필의 말에 독립협회 회원들은 모두 큰 소리로 찬성을 했습니다. 고종황제도 독립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독립문을 세우려는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게 되었지요. 독립신문에는 독립협회에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은다는 광고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독립문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대요. 나라를 위한 일에 쓰인 돈인데 우리도 조금씩 보탭시다. 사람들은 적은 돈이지만 한 푼, 두 푼 모아 주었고 모금 운동은 성공리에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영운문이 헐린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지게 되었지요. 독립이란 국민 모두가 원하고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독립에 대한 새 희망이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부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나갑시다.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의 활동은 우리 국민들 가슴에
독립에 대한 힘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지요. 서재필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일본의 지배를 받던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이 외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부 안용복. 조선 숙종 임금 때 일본 배들은 여러 번이나 우리나라의 울릉도까지 와서 고기를 잡아갔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나라 어부들을 못살게 굴기도 하였지요. 어느 날 어부들과 고기를 잡으러 울릉도에 도착한 안용복은 일본 배가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안용복은 더 이상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안용복은 다른 어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울릉도는 우리 땅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일본 배들을 혼내줍시다. 안용복과 어부들은 일본 배들을 향해 힘차게 노를 저어갔습니다. 안용복은 타고 간 배를 일본 배들 가운데 한 척에 바짝 붙였지요. 이놈들아, 내 그물을 받아라. 안용복은 배 안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머리 위에다가 그물을 던졌지요. 그리고 일본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넋을 잃고 말았지요. 안용복과 어부들은 그물에 걸린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안용복이 다른 일본 배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 배에 옮겨 타려 할 때였지요. 어느새 다가온 일본 배 6척이 우리 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과 어부들은 사람들이 배 안으로 뛰어내리자 더욱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요. 안용복은 앞장서서 일본 사람들을 때려 주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저기 맨 앞에서 싸우는 조선 사람을 붙잡아라. 안용복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달려드는 일본 사람들을 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지요. 일본 사람의 주먹에 머리를 맞은 안용복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용복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곳은 일본의 오키도라는 곳이었지요. 일본 사람들은 안용복과 박어둔 2사람을 감옥 안에 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는 일본 배들을 쫓으려고 했을 뿐이다. 안용복은 당당하게 오키도의 관리와 호키주의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안용복의 끈질긴 외침이 일본을 다스리던 높은 사람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는 안용복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로 조선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그래서 안용복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일본 배들이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던 안용복은 대마도 관리에게 그 문서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은 고기 잡이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는 울릉도가 욕심이 났던 것이었지요. 게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온 안용복은 함부로 나라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용복이 2년 만에 풀려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안용복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용복은 일본 사람들의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리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같이 하는 13명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로 향하였지요. 울릉도에 도착해 보니 때마침 일본 배 5척이 다가왔습니다. 안용복이 당당하게 말하였지요. 너희 일본 배들이 어찌하여 우리 조선 땅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자 겁이 난 일본 배들은 재빨리 독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독도에서 불을 피우고 밥을 지어 먹고 있었지요. 그들을 뒤따라간 안용복은 배에서 내리어 몽둥이로 일본 사람들의 소치며 밥그릇을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안용복은 도망치는 일본 배를 쫓아가는 척하며 호키주까지 배를 몰았지요. 호키주 태수와 다시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벼슬도 없는 나의 말을 일본 관리들이 들어줄 리가 없지. 그래서 안용복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태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온 안용복이다. 울릉도와 독도는 예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 그런데 너희 나라 배들이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함부로 들어와서 고기를 잡아갔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글을 써서 약속하라. 안용복은 대마도 관리가 일본 조정으로 들어가야 할 물건을 몰래 빼돌리고 있는 사실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대마도 관리와 호키주 태수는 안용복에게 다시 울릉도를 침범하는 일본인이 있으면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지요.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은 함부로 나라 밖으로 나가 이웃 나라와 다투는 불씨를 만들었다 해서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은 안용복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으로부터 약속한 문서가 와서 안용복은 다행히 목숨만은 구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안용복은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그 후 안용복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해가 2개 있던 때, 아주 오랜 옛날 타유안의 하늘에는 태양이 2개나 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하나만 있어도 여름이면 더워 땀이 뻘뻘 나는데 태양이 2개나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아주 더운 날이었지요. 제일 먼저 강물이 마르자 쩍 갈라진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풀들도 누렇게 말라갔지요. 너무나 더워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헉헉거리면서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더위를 피하였지요. 견디다 못해 하루는 족장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군. 태양을 하나 없애야만 해. 족장은 마을 사람들과 태양을 없앨 용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을 포함한 10명의 젊은이가 태양을 없애기 위해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양 가까이 가지도 못하였지요. 씩씩했던 용사들은 점점 풀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몇십 년이 흘렀지요. 길을 떠난 젊은이들은 모두 나이를 먹어 더 이상 계속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족장은 용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족장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젊은 남자를 10명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등에 업고 태양을 찾아 나섰지요. 혹 자기들이 늙어서 태양을 찾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일을 계속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등에 업혀 출발했던 아이들은 이제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고 그들을 업고 출발했던 과거의 젊은이들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태양과 가까운 높은 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지요. 마침 새벽이 되어 두 개의 태양이 나란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젊은이는 활에 화살을 끼우고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동시에 한 태양을 향해 활을 쏘아대었습니다. 무수한 화살이 태양을 향해 날아갔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깨지는 소리인 듯도 하였지요. 그리고 짧은 순간 태양 하나가 산산이 부서져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늘을 보았을 때에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무려 3대에 걸친 과업이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에 힘이 빠져나가 제대로 서 있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에서 실패한 일을 10명의 젊은이들이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었지요. 10명의 젊은이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하나 남은 태양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뉘엿뉘엿 넘어갔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거 좀 보라고. 누군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두운 하늘 여기저기에서 반짝반짝 반짝이는 것들이 보였지요. 그것은 태양이 부서지며 생긴 파편들이 밤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파편 가운데 가장 큰 조각은 차가운 빛을 발하는 달이 되어 은은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며 10명의 젊은이들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버지 등에 업혀왔던 길을, 이제 그들의 아버지를 업고 달빛이 비쳐드는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지요. 그들의 발길에 가을 태어난 별빛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